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앗쌤이에요. 자,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고등학교 문학에서는 아주 많이 배우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화상을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보니까 가끔씩 EBS 교재에서 그 시에 대한 조금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을 실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엔 자화상을 좀 낯설게 조금 이전과는 다른 해석들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의 맥락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는 조금 다양한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낯설거나 새로운 해석들이 나올 때는 보기가 어떤 보기를 통해서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보기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관점을 좀 알려주는 그런 방식을 수능에서는 취하게 될 거고요. 뭐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본인에게 좀 본인이 느끼기에 훨씬 더 조금 감성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해석들을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좀 서로 다른 좀 해석들이 좀 존재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문학에서는 좀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좀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두 가지 해석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화상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해석을 좀 주고 있는지 그거를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여러분들은 전체 흐름이랑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동주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너무나 여러분 부끄러움의 미학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분의 시를 네. 일제강점기 학생이었고요. 일본 유학까지 갔었죠.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학생이었고 또 고등학교 때 등단해서 이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활발하게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식민지하의 지식인으로 식민지하의 청년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치열하게 저항해야 되는데 나는 이 순간 왜 홀로 방에 앉아 시를 쓰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부끄러움과 고민, 성찰 이런 것들을 드러냈던 시인이죠. 그래서 이분의 시는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 시 주제, 뭐 의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인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자화상이라는 작품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자화상, 자기를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품 제목에 벌써 뭐가 들어가 있다? 자기가 자기를 그린 거니까 굉장히 성장적인 태도가 이미 작품 제목에 묻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갈래, 자유시사정시, 성격, 성찰적이고 고백적이다.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제, 자아성찰과 자신에 대한 연민, 미움. 자, 우리가 보통 양가적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감정인 거죠. 그 두 개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연민과 미움이 윤동주의 시에는 전반적으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불쌍히 여긴다든지 미우면서도 연민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결론이죠. 결론. 최종 태도. 는 화해하는 쪽으로 간다. 이것도 여러분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이런 시들에서도 대단히 잘 발견되는 결론 최종 태도예요. 그래서 여기 자화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보시죠. 격식체, 아주 높임체 정말 너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치? 비읍니다라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 듣자마자 나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경어체 종결어미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고 있다? 상대 높임법, 청자를 높이는 그런 종결어미를 사용했기 때문에 말 건네는 어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말 건네는 어조를 썼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니다. 독백체다. 말 건네는 어조이면서 동시에 독백적이고 고백적인 그런 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시들만 쭈루루룩 연결해서 공부해도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물 속에 비친 자연물을 나열하는 10번 나올 겁니다. 확인 이따가 해봐요. 화자의 행위가 반복될 겁니다. 어떤 행위가 반복될까? 우리가 반복이 된다는 건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행위가 반복되는지 확인하실게요. 자, 행위는 반복이 되는데요. 그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정서가 변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정서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죠. 6년에서 2년을 반복 변형함으로써 구성상 안정감, 균형감 나타나면서 자 반복했죠. 리듬 생겨날 거고요. 변주라는 건 변화라는 뜻이야. 변화. 변조라고 말해도 됩니다. 변주를 통해 시적 의미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2년의 내용을 6년이 제일 마지막 년이거든요. 여기서 반복했다라는 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뭐가 쓰였다는 뜻입니까? 수미상관이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수미상응해도 되겠죠? 첫년은 아니야. 1년은 아니었지만 2년도 앞부분이니까 머리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거는 제일 1년만 얘기하지 않고 앞부분도 얘기해도 괜찮다 그 얘기야. 중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2년과 6년도 우리가 수미상응, 수미상관이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내용 반복, 변형했다 또는 반복 우리 수미상관이나 수미상응이라는 표현을 수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이런 개념으로 직접 가지고 오진 않아. 어떻게 바꿔놓냐면 반복과 변주 또는 반복과 변조라는 말로 바꾸거나 첫년과 끝년을 대응시켜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여러분 수미상관이나 수미상응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효과가 여기 지금 선생님 정리해 놓은 게 되는 거죠. 안정감, 균형감이 생겨나. 왜냐하면 처음과 끝에 이렇게 동일한 기둥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 안정감이 생겨나고 균형감이 생겨나게 된다 그 얘기야. 반복됐으니까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바꾸면서 의미가 변해. 심화된 의미로 바뀌곤 하거든요. 의미의 심화가 나타나는 게 또 수미상관이 갖고 있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반복되면서 살짝 바뀌었을 때는 중간에 어떤 내용 전개가 있었잖아. 내용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의 반복은 여기 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다고 1년이랑 마지막 년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가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내용 전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화된 의미를 전달하거나 또는 변화된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수미상관에서는 상당히 많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시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시 같은 경우도 여백이 별로 안 보여요. 지금 줄글 형태의 문장들이 보이고 있죠? 산문적인 성격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랑 느낌이 오히려 비슷하죠? 그죠? 같이 보세요. 산모퉁이를 화자의 행동이 먼저 나오고 있네. 산모퉁이를 돌아갔어요. 논가 외딴 우물. 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우물이 아니고 외딴 우물을 찾아갔어요. 홀로 찾아갔죠.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 봤습니다. 자, 시적 상황 앞부분에서 정리하라 그랬어. 1번 나왔습니다. 외딴 우물을 찾아가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해놨어요? 자, 성찰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네, 여기 4번이랑 같이 연결하면서 볼까요? 여러분 4번 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봅니다에 내포된 화자의 태도가 어떠냐? 객관적이고 관조적이고 그렇게 성찰하는 태도다.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 보이시죠? 뭐냐면은 여러분 우물 생각해 보세요. 우물은 뭐랑 같냐면 거울이랑 같아. 여러분 내가 얼굴에 뭐가 이렇게 딱 찍혔어. 뭐가 이렇게 딱 찍혔는데 나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이죠. 내가 내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었단 말이야. 그거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울밖에 없어요. 거울, 유리여야 되고요. 그것과 비슷한 게 우물인 거죠. 우물의 그 반반한 표면으로 나는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내 얼굴을, 나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보는 매개체가 거울이고 우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다? 내가 거울 앞에 서 있거나 거울을 보고 있거나 우물 앞에 서 있거나 우물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를 하게 되는 거다? 나를 성찰하게 되는 거다. 나를 바라보는 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바라보게 됐을 때 어떤 태도가 가능해지냐면 객관적이고 관조적인 태도가 가능해져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내 내면을 바라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 여기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거지. 거울을 통해서. 거울 안에 비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내 흠집이 다 보이는 거야. 내가 있잖아. 나한테 몰입이 되어 있잖아요. 나한테 몰입이 되어 있으면 내 흠집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내 흠집을 볼 수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렇게 딱 거울 같이 나를 정말 완벽하게 투명하게 비치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흠집 같은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거리를 두고 보는 게 가능해지고 그게 객관적이고 관조적인 거죠. 그쵸? 거리를 두고 보는 태도예요. 거리를 두고 보다 보니까 내 내면이 정말 투명하게 음과 양이 모두 다 잘 보이게 되는 상태. 그게 우물을 통해서 나를 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객관적이고 관조적인 태도다.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드러나게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1년을 통해서 이미 눈치를 좀 채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성찰이 시작됐습니다. 성찰이 시작됐어요. 2연으로 갑니다. 자, 우물을 가서 들여다봤더니 우물 속에 뭐가 보였냐면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계절 나왔네요. 여러분 뭐 쓰였습니까? 열거 쓰였습니다. 열거를 통해서 열거도 쓰이고 여러분 달이 구름이 하늘이 바람이 가을이 밝고 흐르고 펼쳐지고 불고 있고 다 뭡니까? 문장 구조 같네. 유상, 문장, 구조, 반복 모두 나타난 거예요. 대구도 나타났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 5번 정리해놨습니다. 대구도 보이고요. 열거도 보이고 아, 여러분 공감각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부분에 공감각 보이시나요? 찾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여기 촉각의 시각화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촉각의 시각화 뭐 있죠? 네, 여기 있죠. 파란 바람. 파란 바람. 바람은 내가 이렇게 맞아. 내 촉각으로 인지하는 거죠. 차가운지 따뜻한지 이런 거. 촉각으로 인지하는 바람을 그 바람이란 단어가 갖고 있지 않은 색깔. 파란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뭐다? 원래는 촉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건데 그걸 시각적으로 느껴지게끔 만들었어요. 촉각의 시각화가 일어났어요. 공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이 원래 맞아요. 원래 맞는데 파란 이렇게 바뀌었죠. 시적 허용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연에 드러난 풍경은 어때요? 플러스의 풍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첫 번째 정수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정서. 자, 한 사나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나이라는 이 단어는 화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한 단어? 객관화한 단어죠. 객관화. 우리 객관화 다른 말로 하면 타자화. 제 3자화한 표현이죠. 자, 우물을 내가 들여다봤잖아. 그리고 그 뒤에 풍경이 펼쳐지고 거기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까 그 사나이는 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성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한 사나이라는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객관화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고시조에서 뭐 객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이게 타자화, 객관화, 제3자화 된 단어야 이런 얘기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윤동주가 현대시에서도 자기를 객관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한 사나이, 그 사나이, 나야 나. 내가 미워져서 돌아가요. 미워져. 미움의 정서가 처음에 있었어. 미움의 정서가 있다가 그래서 막 돌아가서 아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외면하고 싶었어.
그런데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나잖아. 그 사나이가 가엾어져요. 연민. 도로 가서 들여다봤더니 다시 내가 비췄겠죠? 그 사나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어때요? 미움으로 다시 바뀌었어. 돌아갔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워졌어요. 자, 정서가 몇 번 바뀌었어? 총 4번 바뀝니다. 미움, 연민, 미움, 그리움. 그리고 이 정서의 변화 속에 화자에 반복되는 행위가 있었죠. 어떻게? 보고 돌아갔다가 가엾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행위의 반복에 정서 변화가 결합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잡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6번 선생님이 정리해 놨습니다. 정서의 변화, 미움, 연민, 그리고 미움, 그리움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해 놨어요. 6번에 별표 5개 치고 갑니다. 이 정서 변화의 이유를 추리하는 거, 윤동주 씨의 일을 이해하는, 윤동주의 시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 내용이 되겠죠. 왜 미울까? 왜 미울까? 부끄러움과 자괴감이라고 선생님 적어놨어요. 자괴감 여러분, 괴가 괴로울 괴 이런 거 아니야. 부끄러울 괴자야.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드러났어. 그게 이 시에서는 미움이란 형태로 드러났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윤동주는 왜 자기를 부끄러워했다? 자, 현상적자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이 시에서는 미움이라고 표현한 거, 그거 이유 뭐다? 응? 식민지 하 자기는 뭐야? 자기는 독립투사가 아니야. 자기는 독립투사가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이야. 공부하는 학생이고 시를 쓰는 시인이야. 너무 정적인 거지. 막 투쟁하고 저항하고 자기 마음은 그걸 열망하고 있는데 자기 현실은 어때? 자기 현실은 자기는 그냥 시를 쓰고 있는 거죠. 무기력한 뭡니다. 식민지하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되게 안정감 있게 예를 들어 쉽게 쓰여진 시를 봐도 그래요. 부모님께서 학비를 보내주셔. 그걸 가지고 동경에 가가지고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거지. 정말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나는 왜 이렇게 시대는 막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2020년 2020년에 수능에 출제됐던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출제됐던 수능에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는 시가 나왔잖아요.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동주가 바람은 막 불고 강은 막 흐르고 있는데 자기는 반석 위에 서 있다 이랬단 말이야. 자기는 무기력하게 너무너무 안정된 생활 속에서 그냥 아주 차분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시를 한 편 배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평화로운 풍경 속에 한 사나이가 딱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지. 그게 나야. 근데 그 평온함은 뭐와 연결돼 있다? 식민지하 시인으로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대단히 무기력한 모습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미운 거죠. 너는 왜 이렇게 평온하니? 시대는 막 급변하고 격변하고 사람들은 막 저항하느라고 고문당하고 잡혀가고 죽고 그러고 있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평온하니?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무기력한 현상적인 자아를 바라보는 미움이 첫 번째 정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서는 연민. 이유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생각하면 불쌍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되게 이 사람들이 좀 갈려져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지. 어떤 사람은 저항해. 의지적으로. 저항할 때 고민이 없죠. 저항하는 거죠 그냥.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이 일제강점기인지 식민지 한지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이런 사람도 별로 고민이 없죠. 고민이 없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지. 시험 기간이 됐어. 시험 기간이 됐는데 막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어. 고민이 없어. 또는 나는 뭐 나는 공부는 아니야. 나는 공부랑 아무 상관없어. 나는 놀 거야. 뭐 신나게 놀아. 고민이 없어. 제일 괴로운 사람 누구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험 공부는 해야 돼. 한 달 남았어. 지금부터 이제 시험 공부 시작해야 되는데 수능이 올해 나 수능을 봐야 되는 고3이야.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막 공부는 하기 싫고 막 뭐 이렇게 눈앞에 놀 거는 막 보이고 막 게임도 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막 친구들이랑 카톡으로 수다도 떨어야 되고 수다를 떨고 있는데 책상에 있는 내가 공부할 것들이 잔뜩 있고 막 마음에 괴로워.
제일 불쌍한 거지, 제일 불쌍한 거. 그죠? 내적 갈등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스트레스가 제일 강한 거야. 아싸리 무슨 행동을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죠. 근데 이게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윤동주 시 속에 있는 화자들이 딱 이 모습인 거야. 현실은 시를 쓰는 무기력한 시인이야. 이상은 막 저항해야 돼. 이게 어긋났어. 그래서 내적 갈등에 빠져 있는 거야. 내적 갈등에 빠져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죠. 내적 갈등이라는 거. 막 괴로운 거지.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야, 너 참 어쩌면 그렇게 사냐. 맨날 괴로워하면서 이런 행동도 못하고 저런 행동도 못하고 이게 편안하지도 못하고 저런 행동은 또 못하고 얼마나 괴롭겠니 생각하니까 불쌍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그리움. 그리움의 정서로 넘어갑니다. 그리움의 정서, 분열되기 이전의 자아, 순수한 자아, 생명력이 넘치는 자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해석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마지막 연이랑 연결했을 때 나오는 해석입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연 연결해서 보면 선생님 마무리 설명할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해놓고 이연에서 추가된 내용이 바로 이거야.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 이연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가을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좀 분리된 채로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연으로 가면 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통합되어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1차적으로 우리 기존에는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분열되기 이전의 자아다. 순수한 자아, 생명력이 넘치는 자아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윤동주의 시에서는요. 윤동주의 시에서는 선생님 잠깐만 색깔펜을 좀 바꿔서 저쪽에다가 좀 써볼게요. 윤동주의 시에서는요. 윤동주의 시에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자아 분열이 드러나요. 자아 분열. 자아가 둘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현상적 자아랑 이상적 자아가 나눠져 있다 그 얘기지. 현상적 자아는 마이너스, 이상적 자아는 플러스. 자, 식민지하 저항하는 자아야. 그게 이상적 자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요. 현상적 자아는 무기력하게 시를 쓰는 자아. 학생인 자아. 되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이 두 개가 이렇게 분열되고 대비되고 있다가 이런 대비가 결국은 이 두 자아의 분열이 화해로 넘어가는, 화해에서 통합적 자아로 가는, 쉽게 쓰여진 시, 가장 유명한 시잖아요. 그런 시들을 보면은 이 두 자아가 분열이 됐다가 두 자아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끝난단 말이야.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의 모습, 다시 색깔펜을 좀 바꿔보자. 추억처럼 있는 이 사나이의 모습은 이렇게 현상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로 분열되기 이전의 자아의 모습이 아닐까. 과거. 분열되기 이전. 왜냐하면 추억처럼이라는 과거와 관련된 그 표현을 썼기 때문에 분열되기 이전의 통합적인 자아고 이건 정말 순수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자아의 모습이다. 그러니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그리워하고 있는 중이다. 어떤 모습을?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열되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분열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친다면 일제강점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완전 순수했고 생명력이 넘쳤고 정말 조화로웠던 자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열망하는 것. 그건 곧 지금 시대로 연결한다면 이 분열되어 있고 부끄러웠던 자아, 현상적 자아가 이상적 자아로 통합되기를 열망하는 모습,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그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대응 방식 2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마지막 문장을 선생님이 해석을 해놨는데 어디? 여기 부분 보는 거야. 과거에 순수했던 자아, 통합된 자아. 그리고 통합이 됐다는 건 여러분 분열이 다시
화해로, 연결로 이 결론이 졌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현상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통합이 된다는 건 이 현상적인 자아, 마이너스의 자아가 플러스로 이렇게 흡수된다는 의미겠지 반대는 아닐 거란 말이야. 이상적 자아가 현상적 자아의 통합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상태로 남아버리잖아. 마이너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상태로의 통합을 의미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상적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게 뭐다? 마지막 문장이다. 그래서 추억처럼 있는 그 사나이가 그리움의 정서로 끝나고 있는 거구나. 그리워하는 정서로 끝나고 있는 거구나. 요게 기존의 해석이에요. 기존의 자화상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분열되었던 자아, 그래서 현상적 자아는 너무 밉고 그리고 이 분열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가엾고 그랬던 이 화자가 이상적 자아로의 통합을 열망하면서 그 과거에 순수했던 모습을 회복하기를 열망하면서 끝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2020년 수능 특강에서는 조금 낯설고 새로운 해석을 좀 이 부분에 가하고 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느냐? 부끄러운 과거를 지나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떤 해석인지 이해되십니까?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그랬잖아. 추억처럼. 추억이라는 거는 뭐예요? 과거의 지나간 기억이란 뜻이잖아. 지나간 기억. 그러니까 이 사나이, 이 우물에 비치고 있는 이 사나이를 과거의 기억으로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고 싶다. 흘려버리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나이는 여전히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고 그리고 이 자연이랑은 대비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연이랑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내야만 하는 추억처럼 과거에 지나간 기억처럼 내가 그냥 떠나보내야만 하는 현상적 자아 여기 6년의 사나이 쌤 여기 또 2번에 정리해 놓은 거 보이시죠?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의 모습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게 추억처럼 사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석을 추억처럼 사나이 떠나보내야만 하는 현상적 자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자 대응 방식에 뭐가 된다? 부끄러운 과거를 지나 보내고 싶다는 소망 내 부끄러웠던 모습을 좀 추억처럼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가 통합적인 자아의 모습 이상적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망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게 이 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추억처럼 사나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통합적인 자아, 이상적 자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떠나보내야만 하는 현상적 자아의 모습으로 생각하느냐의 해석은 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태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지나보내고 싶은 것도 이상적 자아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열망일 거고 또 과거에 순수했던 자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도 또한 이상적 자아에 이르고 싶어하는 열망이니까 둘 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추억처럼 사나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주제는 별로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자, 분열되었던 두 자아의 화해로 읽을 수 있는 구절이 그래서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상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분열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됐죠? 자,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7번 보세요. 운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비읍니다. 종결어미가 반복되면서 가군이죠? 운율 만들어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 만들었고요. 2번 2년과 6년의 유사 문장 반복. 자, 화자의 심리 변화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2년에는 여러분 그냥 풍경만 있었고 6년에는 추억처럼 사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심리 변화가 부각이 됐고요.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유사 통사 구조의 반복 보입니다. 여러분 일단 유사 통사 구조의 반복 자연 풍경을 그리는데 보였었죠. 2년과 6년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이런 식의 문장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그 사나이가 비읍니다. 그 사나이가 비읍니다. 그 사나이가 비읍니다. 여기
그 사나이가 비읍니다. 계속해서 보이죠? 그 사나이가 비읍니다. 이런 문장 구조의 반복도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유사 문장 구조의 반복이 대단히 많이 2연, 3연, 4연, 5연 막 계속해서 보이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우물 3번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중요한 거 아시죠? 별표 5개 하시고요. 자아성찰의 4개째. 자, 우물 속 자연 풍경 여러분 잘 보고 가십니다. 첫 번째,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조화로운 자연. 따라서 초라하고 혐오스러운 3년의 한 사나이를 부각하는 기능을 하는 거. 인간과 대비되는 이상적 풍경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기존의 해석입니다. 2번에서 보고 가세요. 실제 현실과 대비되는 너무 평온한 자아 내면의 풍경을 그려낸다 라고 보는 게 여러분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자연 풍경은 세상은 막 저항하고 막 그러면서 막 급변하고 있는데 내 내면 풍경 너무 평화로워. 그래서 무기력함의 정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너무 평온한 자아 내면의 풍경으로 해석할 경우에 마이너스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새로운 해석도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년의 사나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성찰의 대상으로 현실 속 초라한 자하고 현상적 자, 무기력한 자,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리고 6년의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사나이는 1번, 2번으로 우리가 나눠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 다 확인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좀 여러분이 보면서 수업을 따라오셔야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제 한 번만 더 확인하세요. 그래서 자아성찰과 자신에 대한 연민과 미움을 드러내다가 마무리에서 어떻게 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해서 화해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고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성찰하고 그리고 내적 갈등에 빠져있는 그 모습조차도 연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현상적 자와 이상적 자의 통합을 열망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윤동주 씨의 특징적인 주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자화상이라는 시 한 편 감상하셨던 겁니다. 네. 잘 이해되셨나요? 잘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말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